일단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물론 그 이전에도 빨치산, 여순 반란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순 사건, 4.3, 대구, 지리산 많은 이 좌우 대립, 무력 충돌이 있었고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는 대규모 세계사적 전면전을 사실 국제전쟁이었어요. 남북 간 싸움이 아니고 미국, 그다음 유엔군, 중공군, 소련까지 배후 있는 국제전쟁, 소규모 세계대전이라고 보면 되죠. 경험을 했고, 그리고 53년 7월 27일 이후는 지금 현재까지 바로 6.25의 추억, 언제든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 하면 이겨야 된다, 막아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지금 국가방위를 유지해 왔죠. 근데 한국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신라는 이 경주라는 한반도 끝에 시작해서 통일했기 때문에 수도가 거기 있었던 거고, 지금 고려, 조선 합치면 거의 1000년이잖아요. 1000년의 수도, 고구려까지 치면 더 길죠. 그 수도는 삼국시대니까 고구려는 이제 평양이었지만 거의 통일 한반도 개념을 적용한 고려와 조선을 보면 수도가 어디에 있어요? 정중앙에 있어요. 개성, 개경, 그다음에 서울, 한양이죠. 그러니까 이 한반도를 전체를 보면 개성이나 개경, 그 다음에 이 서울, 특히 서울은 문제가 없어요. 수도로서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한강 수은으로 연결되어 있고 바다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요, 38선 이 그어지면서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 NDL 군사분계선이 생기면서 한국 수도 서울은 가장 적의 위협에 노출되는 지점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수도 부산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안보의 개념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로 수도를 옮겼고, 다시 아니죠, 이제 환도죠, 돌아온 거고. 그리고 분단체제가 고착되니까 그 환도를 할 때는 통일이 되겠지, 우리가 해결하겠지, 이제 수도의 중앙이 되겠지, 이런 개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니죠. 그게 고착되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서울 중심부에서 중부전선, 서부전선까지 100km는 너무 멀고 수십 킬로밖에 안 돼요. 서울이 남북이 20km, 그 동서가 30km거든요. 커 보이죠?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휴전선에서 얼마나 가깝겠어요? 50km 내려야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럼 우리 딜레마는 뭐예요? 모든 게 서울에 있잖아요. 그럼 서울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강력한 화력이 이 휴전선, MDL, 군사분계선 인근에 적의 남하를 저지해야 되는 겁니다. 1차 방어가 뚫리면 바로 서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화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화력은 누가 확보하죠? 바로 포병이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병력의 대규모 남하를 저지하려면 누가 중요하죠? 육군이 중요하죠. 그래서 육방부, 포방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병 전력과 기갑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튼실하죠. 물론 이제 그 기본 개념에서 점차 최근 KF-21, 그 다음에 이지스함, 정도대항함, 다산 정예공함 이어지는 이런 튼실한 다양한 공군, 해군 전력도 이제 육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력전에 강한 우리 국방부, 포방부가 탄생한 배경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화력 투사 능력은 이제 막강한 거고, 또 하나는 한국의 고슴도치 전략, 사실은 독침 전략이라고 해야죠. 이게 왜 강화되어야 되냐면은 바로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북핵입니다. 자,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있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이 핵무기, 분열탄, 원자폭탄이라고 그러지만 엄밀히만 분열탄이거든요. 핵분열. 우라늄 235와 P239, 플루토늄 239를 활용한 분열이거든요. 그 대략 거기에 분열 능력이 한 1%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지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는 TNT 15,000톤의 폭발력이 있었어요. 나가사키는 21,000톤. 나가사키는 목표 지점이 잘못 떨어져서 피해가 다행히 그나마 적었던 거고, 히로시마, 그러니까 화약이 15,000톤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핵폭탄이에요. 15킬로톤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쓰는 핵폭탄들은 그 킬로톤 개념을 잘 안 써요. 메가톤을 써요. 메가톤은 100만 톤이에요. 이게 수소폭탄이거든요. 이중수와 삼중수를 융합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융합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U235나 P239는 툭 치면 어마어마하게 분열을 해요. 빅뱅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 분열하면서 천문학적인 열과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이게 무기인 거고,
수소폭탄은 왜 수소폭탄이냐? 이중수소, 듀테리움과 트리튬, 삼중수소를 결합을 시키거든요. 이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게 두 개잖아요, 이중수소.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거든요. 5개죠? 이걸 강제로 결합을 시키면 이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 헬륨으로 바뀌어요. 그럼 중성자 하나는 남겠죠? 이게 튀어나와요. 하나는 융합되면서. 이때 이게 태양 에너지예요. 이건 분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폭탄, 열핵무기, 융합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다 이거예요, 지금. 융합탄이에요. 그러면 이 융합탄은 기본 단위가 뭐냐? 메가톤이에요. 100만 톤. 그러니까 뭐 0.5 메가톤 이렇게 써요. 미국이 쓰는 미니트맨에 들어가는 게, 트라이덴트 들어가는 게 475킬로톤, 약 0.5톤, 0.5 메가톤에 해당하는 그 융합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한 발이 히로시마의 33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히로시마의 33배예요. 비교가 안 되죠. 아니 15,000톤도 힘들어 죽겠는데 47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7만 5천 톤이라는 얘기예요. 요만해요. 크기도 요만한 밖에 안 해요. 47만 5천 톤. 47만 5천 명한테 1인당 1톤씩 TNT를 선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끔찍하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보통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의 탄도 무게는 500kg 정도고 그 안에 화약이 많아봐야 100kg, 200kg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손가락 빨아야 돼.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제재 받고 경제 받고 뭐. 그러니까 핵무장은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민은 뭐예요? 저놈들을 저걸 어떻게 막지? 이래서 나오는 게 이제 한국형 독침인 거예요.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를 무력화는 못 시키지만 저놈들이 예를 들어서 벌이 요만하잖아요. 벌이 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무서워하잖아요. 말벌은요. 잘못하면 침 맞으면 죽잖아요. 그 개념인 거죠. 그럼 뭘까? 쟤들의 핵심을 원샷 원킬. 그게 이제 바로 현무5 같은 무기예요. 현무5는 뭐냐? 이 탄도 무게가 8톤이에요. 탄도만. 보통 500kg인데 얘는 8톤이에요. 현무4가 4.5톤이거든요. 더 나간 거죠. 그리고 이 안에 폭약이 2톤 정도 들어있어요. 8톤이 특수 강철로 재질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미사일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말 속도가 마 한 10쯤 돼요. ICBM은 마 한 20이 넘어요, 떨어질 때. 그러니까 러시아가 쓰는 오레시니크 같은 미사일 IRBM은 탄도 안에 폭약을 안 넣어요. 그냥 관성으로만 떨어져도 천문학적인. 자, 혜성이 축구공만 게 떨어져도 반경 수백 미터 이상, 무슨 수백 미터예요? 축구공만 떨어져도 엄청나게 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kg짜리 한 10kg짜리가 떨어진다. 그럼 나라 하나 날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되는 이 손가락 굵기만한 강철, 이 빛의 속도로 땅에 떨어지죠. 광속으로. 그럼 소형 핵폭탄 폭발이 일어날 정도. 그러니까 8톤이 마 10의 속도로 떨어지면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발생을 하죠. 일단.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벙커버스터 역할을 할 때 보면 수십 미터에서 이상 관통하는 거죠. 이게 땅에서 터지면 에너지가 밖으로 터져버리잖아요. 근데 땅 안에서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땅이 뚜껑 역할을 해요. 터지면 이 폭발력이 밖으로 안 나가요. 아래 위로 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던 빈 공간들, 벙커, 환기구, 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자, 우리가 GBU-57 이란 폭격했던 벙커버스터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해요. 그거 이상이다. 걔는 무게가 30톤이 넘어요. 전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폭격기 B2 스피릿이 실어갔잖아요. 많이 장착을 해 2발이에요. 기름 꽉 씌고 그러면 한 발 정도밖에 못 실어요. 멀리 가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항공기 고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야 10,000m, 15,000m일 거 아니에요. 아무리 높아도. 그렇죠? 그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떨어지는 거. 그것도 무게가 대단하죠. 그렇죠? 뭐예요? 이건 자유낙하잖아요. 자유낙하는 폭탄의 관통력과 추진력에 의해서 고도 수십 킬로 혹은 대기권 밖으로까지 나갔다 떨어지면 마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진 관통력이 어느 게 크겠어요? 그럼 현무가 훨씬 큰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수백 발 확보할 생각이거든요. 현무5를. 이미 배치했어요. 작년 2025년 12월부터 현무5를 실전 배치해서 부대에 넘어갔어요. 실전 운영이 가능해요. 1년에 수십 발 정도 생산을 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십 발을 동시에 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샷 원킬이에요. 요거 한 방으로 하나의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물 하나, 건물 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사일은 포탄이나 미사일이 생각보다 위력이 안 세요. 아파트 하나 이런 거 제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현무5는 이 한 발로도 어지간한 아파트 한 동을 붕괴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시설도 지하를 목표로 하면 지하에 있는 시설 일정한 영역을 초토화시키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하에서 터지면 혹은 지상에 터지면 소규모 지진파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뭐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진파에 의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기능을 못하거나 사망하겠죠. 이런 독침. 그 다음에 또 한국형 무기 중에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3600톤급 장형실함. 3000톤급 잠수함이 이제 도산 안창호급인데 여기 배치2가 장형실급이거든요. 그러면 3600톤급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관이 10개예요. 배치원, 장보고 3의 배치원에는 6개. 근데 그 10발의 SLBM을 재래식 탄도를 실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재래식 잠수함에 SLBM 발사관 10개를 장착한 건 우리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만큼 보통 잠수함은 헌터킬러로 많이 써요. 뭐냐면 적 수상함, 적 잠수함 탐지, 이런 게 이제 헌터킬러 개념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잠수함의 특징이에요. 해상 억제력. 그런데 우리는 바로 북한이잖아요. 보통 이제 공격 원잠이 있고 전략 원잠이 있거든요. 전략 핵잠, 공격 핵잠. 이제 미국의 LA급이 이제 대표적인 공격 원잠이에요. 핵 추진만 이제 쓰고 무기는 어뢰하고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일종의 헌터킬러 개념이죠. 그런데 이 전략적 억제력, 탄도미사일을 그 운용하는 건 오하이오급이에요. 오하이오급. 그러니까 오하이오급은 어마어마해요. 이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24개예요. 소련과 협의가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중에 4개는 폐쇄했지만 원래 능력은 24개예요. 그 24개에 트라이던트 2가 들어있는데 그 트라이던트 2 안에는 각각에 12발의 다탄도 몰브 MIRV가 들어있어요. 그 한 발이 475킬로톤이에요. 그러니까 그 트라이던트 24개 발사관에 한 발에 히로시마의 33배의 폭발력을 가진 게 12발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끔찍하죠. 물론 그 안에 이제 이 가짜 모의 탄두도 있죠. 그냥 묘격을 피하려고. 그게 오하이급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자 크게 만들기도 어렵고 바로 헌터킬러예요. 다른 잠수함 잡거나 다른 수상함 잡는. 근데 우리는 헌터킬러보다는 뭐예요? 북핵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핵무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탄도미사일 10발이나 때려 넣은 거죠. 왜냐? 동해안에서 숨어 있고 땅에서는 현무5 탄도무게 8톤짜리가 수십 발이 동시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우리가 이제 3000톤급 중잠수함 배치원 안창호급이 6발이잖아요. 그러면 3척이면 18발. 배치2 3척 만들 거거든요. 그럼 30발일 거 아니에요. 이게 동해안에 있으면 동해는 못 찾거든요. 잠수함이 들어있으면. 북한 잠수 고물이니까 헌터킬러 능력도 없고. 그럼 동해에서도 날아오고 땅에서는 현무5가 날아가고, 이거 하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김정은이 자기 혼자 살려고 저 난리치는데 감히 공격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한국형 독침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우리가 북한 핵에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하지만 핵무기를 쓴 사례가 있어요?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없어요. 이스라엘 국가 멸망할 상태까지 갔지만 영키프로 전쟁 때. 그렇지만 핵무기 못 썼고, 그 다음에 냉전기에도 그 핵무기 못 썼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핵무기 못 쓰잖아요. 지금 150만씩 사상자가 발생해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쟤네들이 핵 가졌는데, 아니죠. 재래식 무기는 훨씬 쓰기 쉽죠. 맘먹으면 핀포인트로 현무5를 한 30발 쏜다고 생각해봐요. 평양에 있는 30개 주요 목표물이 모두 제거되는 거예요. 김정은 뭐 지하에 있다는데, 자, 우리 PD님이 지하에 깊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현무5가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그 지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그냥 모든 통로 다 무너지면 더 죽는 거죠. 지하 끔찍한 거지. 그래서 한국형 무기는 첫 번째, 북핵 때문에 독침형 무기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변국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5위를 넘기가 어려워요. 미일, 중러, 그 다음 한국이니까. 이 정도는 대단한 거죠. 그러려면, 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과 싸워서 이길 능력을 갖추자. 율곡 이 선생님이 십만 양병설을 그렇게 주장하시다가 목이 터지게, 피 터지게. 그래서 그때 10만 양병을 했으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많은 분들,
10만 양병은 그 당시 조선 경제력으로 불가능했다.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우리가 다 굶고 머니인사이드도 버는 돈 3분의 2 국방비 내고 그러면 중국하고 맞설 국방력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변국하고 싸워서 이긴다가 개념으로 적용하면 정말 뱁새가 황새 따라다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뭐예요? 나를 때리면 내가 너는 못 이기지만 네 팔 하나는 잘릴 거야. 그 전략인 거죠. 나만 건드려봐. 그러니까 그 전략이 통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잠수함 전략이에요. 우리 장보고 209 91년에 하대배 독일에 진수했던 거 참 열심히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 지난해 12월 퇴역했거든요. 209급을 우리가 9척을 만들었어요. 459 우리가 조립하고. 근데 214 순원 1급 1800도 9척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안창호급 3척, 그 다음에 이제 장영실 진수했고 5번째까지. 그러니까 이 3000톤급 장보고 3는 원래 333 9척을 만들 거였는데 3000톤급 3척 만들었고 3600톤급 이제 장영실함까지 지금 진수했어요. 요 3척을 만들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핵심으로 가겠죠, 이제. 그러면 아주 대단한 잠수함 전략이거든요. 핵심 잠수함 없어도 지금 장보고급 점차 퇴역을 할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손원 1급 장보고 2 1800톤급, 그다음에 장보고 3 배치원 3000톤 3600톤급 이렇게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보고 1은 다 퇴역을 하겠죠. 그러나 장보고 1, 2만 해도 벌써 18척이잖아요. 장보고 3 배치원까지 해도 몇 척이에요? 21척이죠. 전력화된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잠수함에 장보고는 지금 많이 얘기 나왔죠? 하와이까지 단독 항해. 이 세계 기록이에요. 1200톤짜리가. 그 다음에 림팩 훈련에서 뭐 적 함정, 가상적 함정 28적 항공모함에서 격침시켰다. 뭐 약간 좀 과장된 것 같고. 어쨌든 상당한 이 병기로서. 그러니까 잠수함은 비대칭 전력으로 전략 무기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미사일, 대한미사일 이런 거 하푼 있죠? 우리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한 발 맞아도 침몰을 안 해요. 포클랜드 전쟁에서 프랑스 액주세가 셰필드를 격침시킨 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2차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또 셰필드가 또 구조적으로 알루미늄 만들어진 취약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대한미사일이나 이런 건 생각보다 원샷 원킬이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공으로 내려 시스키밍 하다가 올라와서 상부점을 때리는 거거든요. 이런 데 중요한 데를. 근데 어뢰는 달라요. 어뢰는 한 발이면 항공모함도 불능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참 좀 화나고 슬픈 얘기지만 천안함 쪼개졌잖아요. 2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뢰는 특히 잠수함에 쓰는 중어뢰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항공기나 배에서 쓰는 어뢰는 경어뢰들이 주로 써요. 중어뢰는 한 방이면 항공모함도 기동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지스함도 침몰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가면 얘는 정말로 찾기가 어려워요. 잠수함이 저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잠수함을 잡는다는 건 진짜 백사장에서 바늘찾기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영화들 나오잖아요. 헌터킬러 영화도 있죠. 잠수함끼리 막 교전하고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잠수함끼리 교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이제 치밀하게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꽁무니 나 쫓아온다. 그럼 듣거든요. 그래서 중국 잠수함이 몇 번 들킨 적이 있어요. 영국한테도 들키고 일본한테도 들키고. 그런데 정말로 은밀하게 작전을 하면 조용히 숨어 있으면 매복하면 못 찾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전략 무기에 들어가요. 근데 209 9척, 214 9척, 18척이죠. 그 다음에 3000톤급 3척, 21척. 막강한 전력이거든요. 이게 한반도 해역에 포진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남의 핵심 잠수함 못 따라가지만 매복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건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형 독침 전략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수상함, 이지스함 이전에 이건 차근차근 온 거고, 잠수함 전력을 먼저 확보한 것도 그건 거죠. 항공모함 만들기도 어렵고 유지비도 비싸고, 그러니 그것보다는 잠수함 세력을 갖자. 그러니까 일본한테 뒤지지 않는, 일본에 앞서기는 어렵고요. 일본은 이제 타이게이급이라고 최근에 최신 일본 잠수함 선진국이에요. 일본 저렇게 광활한 해역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 버금가는 잠수함 세력을 육성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제 미사일 전력이죠. 우리가 북핵 문제이긴 하지만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북핵 문제 때문에 문제는 좀 다 풀었어요. 현무5가 탄도 무게가 8톤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거운 투포화는 멀리 못 던지죠. 근데 가벼운 야구공은 멀리 던지죠. 똑같은 거죠. 탄도 무게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사거리는 사실상 5,000km까지는 우리가 확보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무게 그 정도 엔진 추력은 확보했다는 얘기는 뭐냐? 주변국,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일본 전역, 베이징 포함하는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은 이미 확보가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우리 무기 체계는 두 가지 이 일반적인 무기 체계의 특성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한국형 독침 무기들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죠. 북핵에 대응하고 특화된. 그러니까 헌터킬러보다는 SLBM 가진 잠수함이 등장하는 거고, 무게 8톤이 등장하는 거고, 튼실한 잠수함 세력을 가지는 거고, 거기다 이제 핵 추진 잠수함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래식 잠수함은 아무리 좋아도 속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핵심 잠수함까지 가지게 되면 이제 한국형 독침 전력, 해군 전력이 완성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이 무기 체계, 군사 체계라고 그러면 해병대예요. 해병대가 28,000명이거든요. 세계 몇인 줄 아세요? 세계 3위예요. 1위는 18만 명, 미국. 미국은 다 해병대일 거 아니에요. 해외로 가야 되니까. 2위가 중국인데 한 4만 되거든요. 육전대라고 그래서. 그러나 한국 해병대 전투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국 해병대는 1사단이 포항에 있어요. 2사단이 김포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2개 여단이 있어요. 백령도에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고, 2개 여단, 9여단, 제주도에 9여단.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해병대가 있느냐? 한국은 일단 포항에 있는 건 상륙 주력이고, 김포에 있는 거는 이제 도서 탈환이면서 서북 도서 방어, 그 다음에 수도권 측면 방어를 해요, 해병대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게 우리 해병대예요. 이번에 해병대가 독립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죠, 대장급. 그럼 그동안은 해병대가 독립사령부가 없었냐? 없었어요. 그럼 원래 없었느냐? 있었는데 없었어요. 누가? 박정희 대통령. 그럼 해병대 사령부를 왜 없앴느냐? 독립사령부를. 싸움을 너무 잘해서. 이게 우리 군의 흑 역사인데 5.16 군사 쿠데타, 뭐 군사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쿠데타 때, 쿠데타 맞죠? 군인들이 사고 쳤으니까. 거기에 대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그때 해병대가 이쪽 수도권 돌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명분은 경제적 효율화, 군 체제의 그 효율화, 합리화라는 명분을 새겼지만 해병대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가지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설이 나와요. 해병대는 작전 능력이 왜 탁월하냐면 상륙을 해야 되잖아요. 상륙을 하려면은 이 상륙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작전이니까 육체적, 정신적, 많은 일반, 그러니까 원스머린, 포레버머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하면 항상 전투력이잖아요. 상륙작전의 그 고난도 작전을 수행해야 되고, 첫 번째. 여기서 안 끝나요. 해병대는 상륙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진격하면서 육군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병대의 전력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해병이 왜 독침 전략이냐.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잡아갈 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 게 델타포스가 아니고 미국 해병이에요. 왜냐?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강제 상륙함 전단들이 와 있었잖아요. 이 해병들이 언제 상륙하느냐 이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마두로 잡아가는 거였잖아요. 그 눈을 돌린 거죠. 왜? 이 해병이 있으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동해안, 특히 서해안은 좀 복잡하니까 동해안 어디로 이 포항에 있는 이 사단 병력이 단은 아니더라도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사단 병력을 막으려면 몇 개의 사단이 동해안에 지금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억지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봐요. 어디로 상륙할지 모르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상륙한 다음에 조금 늦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병력들을 상륙 저지를 위해서 분산 배치시켜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해병이 미국 다음, 전투력은 미국 다음으로, 아니 미국보다 높다고 해야겠네, 국뽕이니까. 미국과 이 강력한, 우리도 그래서 해병하면 뭐 무슨 유명한 유명인들 자제분들 해병대 가면 막 그러잖아요. 뭐 해병대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투력 때문에. 뭐 다른 군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병대는 한국형 독침 전략이 될 수 있죠. 또 하나에. 그래서 해병대가 한국 해병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28,000 규모가 되는 거예요. 2개의 사단과 2개 여단을 유지하는 특수한 임무를 띈 해병이 전력이 필요한 거고. 그럼 이게 주변국에는 어떤 입장이 있느냐. 일본은 인제서야
육전대라는 걸 육성하기 시작해요. 도소타라는 개념으로. 비교가 안 돼. 대대급도 아직 제대로 작전 능력이 없어요. 왜냐? 전수방위였으니까. 방위라는 거지 해병대는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도소타란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이제서야 작전을 하는데 한국 해병대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주변국에게도 한국 해병대는 사실은 이제 잠재적인 위협이 되죠. 왜? 우리가 기동함대가 만들어졌잖아요. 기동함대는 해역함대와 다르게 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동서남해. 그런데 동서남해만 가겠어요? 기동함대. 미국이 가진 항모전단이 기동함대라고 보시면 돼요. 강수 상륙함 전단이. 여기에 우리가 독도함, 마라도함이 있거든요. 상륙함. 대형 상륙함이죠. 여기 대대급 정도 해병 상륙 병력을 실을 수 있거든요. 물론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이지스 구축함 정도의 속도는 안 나요. 속도는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하더라도 이 기동함대와 이 두 개의 수송함, 이게 대대는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국 해병대도 사실은 주변국한테는 편하진 않죠. 어쨌든 우리는 한반도를 넘어선 병력 투사 능력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주변국이라고 하는 요인 때문에 한국형 이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저는 고슴도치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요. 고슴도치는 요만하잖아요. 저는 호저다, 호저. 호저가 고슴도치를 키운 거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많이 크면 한 15kg까지 커요. 크면 한 1m 가까이 크고. 그리고 이 호저는 사자나 이런 맹수들도 호저 이 비닐에 잘못 찔리면 죽어요. 감염돼서. 왜? 이런 데 찔리면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고슴도치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제 호저는 된다. 그리고 한국은 한국 스스로의 독침을 가지고 있고, 전쟁은 많이 가지고 있고 혼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메르카바 전차 같은 거 세계 최강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전장 환경은 최강이거든요. 딱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 한국 전장 환경, 안보 환경에 맞는 특화된 전투력, 독침들을 가지고 있고, 이제 고슴도치라고 하지 마라. 호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슴도치 전략은 뭐 거부적 억제, 응징적 억제를 결합했다. 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거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고슴도치, 사자가 고슴도치를 이길 수 있죠. 하지만 이길 때 고슴도치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 최소한 사자가 아프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야생 생활에서 파상풍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그마한 고슴도치를 먹기 위해서 이제 사자가 고슴도치의 털이라든가 이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정서가 국제정치에 그대로 적용된다 했을 때 한 게 바로 이 고슴도치 전략인데, 그래서 거부적 억제라는 거는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침략을 할 때 그 침략국이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군사적인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으로 보여주거나 혹은 이렇게 해서 겁을 주는 것이 이제 거부적 억제. 그리고 응징적 억제는 이제 실제로 적국이 우리 침략했을 때 결코 침략을 쉽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막대한 희생을 드리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적이 정말 피를 흘린다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그 재침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한테 메시지를 줘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공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고슴도치 전략 혹은 이제 독침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피를 흘리는 방법에서 단순히 그냥 피를 흘리면, 사람은 그냥 피 흘리면 사실 밴드 붙이면 되니까 저 그냥 단순히 피해를 많이 주게 한다 혹은 이제 군사적으로 반격을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의 핵심적인 역량을 타격하거나 없애거나 무력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침이라는 비유를 쓰는 건데,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독침 전략이라는 게 KMPR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매시브 퍼니시먼트, 그러니까 대량 응징 보복이라 해서 전면전의 승패와 무관하게 적 수대와 핵심 시설을 반드시 파괴할 수 있고 그 능력을 보호하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게 결합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 고슴도치 독침 선택한 이유,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남들이 잘 말씀하지 않는 거지만 핵무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핵무기에 있는 나라의 군사 전략, 핵무기를 쏘면 핵무기로 반격하면 요것에 대해서 이 상호간의 멸망이 확정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핵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핵 보유를 하지 않는 너네가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어?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어? 그럼 공격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핵을 쓰지 않고도 우리가 첨단 무기, 정밀 무기, 그리고 특수부대, 그리고 대량 응징 능력을 갖출 수 있어서 적의 지휘부와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파괴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파괴하지 않더라도 지도자 한 명은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지도자는 공격 명령이나 전쟁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한민국 전투 전쟁 전략 개념입니다. 이것은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또 그렇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핵보유 아니면 쓸모없다. 이것도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아요. NPT 체제에서 핵무장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지금 고위력 정밀 타격 무기를 많이 갖춰가지고 핵은 없지만 그에 상응하게 보복을 하는 전략이나 기술 연구하는 거는 이 말 외에는 다른 정답이 없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옛날 관료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고록에서만 이야기되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없으나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기에 대해서 이제 보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게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에 대해서 뭐 소설도 나오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농축을 하는 구매는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티나게 핵무기 보유를 하려 해서 이제 아직도 대한민국은 핵무기 지정 의심국가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핵 확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전 세계 10개가 안 되는데 뭐 20개, 30개로 늘어난다. 그럴 때 되면 대한민국도 자연스럽게 핵무기를 가지겠지만 그 물꼬를 트기 위해, 그러니까 막 북한이나 이란처럼 그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좀 급진적인 분들은 우리가 먼저 이제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에서 지지를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요 비유가 좀 웃기지만 좀 그래도 이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내 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소개팅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맨날 여자 사진만 보고 여자만 생각하고 일은 안 하고 여자에 빠져 있습니다. 내 친구, 동생, 아는 후배 걔한테 소개시켜 줄 수 없습니다. 핵무기도 똑같습니다. NPT에서 핵무장 의심국가로 지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국민들이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높았을 때 그거 자체만으로 핵무장 의심국가가 됩니다. 진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게 많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심으로 그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 하신다면 평화를 사랑하는 모습을 굉장히 보이시고,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말을 많이 해야지 우리 다른 나라들이 의심을 안 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예상하기 힘듭니다. 예전보다 핵무기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에 제가 개발자 분이랑도 좀 오래 인터뷰도 하고 많이 공부를 했는데, 현무 미사일 기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아웅산 테러 사건 때문에 생긴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 헌트에서 좀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북한이 우리 최고 지도자의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를 한 다음에 북한에 대한 보복 전력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없어서 만든 최초의 대북 보복 전력이 이 현무 1 미사일이었고, 현무 2, 3, 5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현실화되자 이게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일단 초기에서는 어쨌든 북한이 핵무기를 쏘기 전에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마 5에서 6 이상의 것들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게 현무2. 그 다음에 북한의 핵시설이 중국과의 경계라든가 러시아 경계 엄청 멀리 떨어진 데 만들었을 때 우리가 장거리 타격력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적을 1000km 이상 떨어진 적 표적에 공격할 수 있는 정밀한 순항미사일을 만든 게 현무3. 우리 현무4는 기존 현무2 미사일과 속도는 비슷하지만 사거리랑 탄두 중량을 늘려서 파괴력이 늘린 게 하나, 그리고 현무5는 지하 관통 능력을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얼마나 센가? 여기에 약간 오해가 있어요. 뭔 오해가 있냐? 현무5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약 8톤으로 추정됩니다. 이 8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무2의 한 1톤에 비해서 한 8배 정도 큰 거고, 이 정도의 무거운 탄두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 탄두가 무겁고 큰 이유는 적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이것은 무거워진 이유는 김정은이 지하에 항상 숨기 때문입니다. 지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벙커버스트라고 하는 것이 벙커를 부수는 무기, 이건 주로 항공폭탄인데, 항공폭탄은 뭐 무기가 좀 튼튼하게 만들고 이제 안에 폭약이 많아도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탄도미사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아주 빠른 속도 마 8에서 9, 그러니까 거의 시속 8000km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으면 지하를 깊게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 관통 능력이 중요한 것이 바로 현무5고, 이 때문에 현무5는 미국의 핵 벙커버스터 다음의 지하 관통 능력을 가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현무5가 없었을 때는 김정은이 지하에 숨고 얘가 전쟁을 할 것 같을 때 우리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한테
핵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려 주세요. 아니면 핵 공격을 미국, 북한한테 해주세요라고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한미연합, 우리가 이제 동맹이지만 그 미국의 핵 사용 결정은 미국 대통령 고유의 권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마음을 안 먹으면 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무5가 생기면서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과 북한의 그 김정은 최고 지도부를 지하에서 암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서 전쟁 수행 능력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이게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뭐 위력이 강할 수도 있고 좀 능력도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공개 프로젝트 중에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도 않고 공개도 못하지만 주목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ASBM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이 그건데요. 이 공개된 논문이나 연구에서 지금 대한민국 탄도미사일은 위력을 강하게 하고 더 크고 더 무거운 탄약을 싣는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임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SBM은 안티쉽 발라스틱 미사일 약자로 대함탄도미사일이라고 번역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무를 개조해가지고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대형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무장으로 연구를 하는 게 이제 공개적인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요것 같은 경우는 뭐냐, 이게 또 웃긴 이야기인데 원래 이 ASBM은 냉전 시기 때 미국 해군이 너무 강한데 그때 당시 소련은 제2의 강대국이었지만 항공모함도 별로 없고 해군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에 특수한 센서, 탐색기를 달아서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게 만든 게 이 기원인데 냉전이 끝나고 중국이 이제 미국을 견제하려다 보니까 똑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DF-17이라고 하는 ASBM을 지금 실전 배치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뭐냐?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이 지금 4척 이상 건조를 되고 총 6척 정도 가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항공모함 만들려면 멀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사시에 중국 항공모함을 막아야 될 때 어떻게 하냐? 중국이 쓰던 거를 바로 리버스를 하겠다 해서 우리도 한국형 ASBM을 지금 연구를 주는데 여기 ASBM이 언제 나올지 어떤 형성이 갈지 요거는 이제 비밀이라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조만간 나오게 되면 중국을 견제할 때 단순히 크고 무겁고 더 위력이 강한 게 아니라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함선이라든가 움직이는 표적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차세대 현무로 중국이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황당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현무5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을 가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싶은데 사실 가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김정은 암살에 최적화된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핵 보유국이죠. 그리고 핵미사일도 많아요. 현무5를 모방해서 멀쩡한 핵미사일에 핵탄두를 걷어내고 현무5 같이 재래식 탄두를 8톤 이상 갖춰서 아그니 미사일이라는 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예요. 인도가 파키스탄이랑 둘 다 핵보유국인데 뭐 작년에 이제 공증전가하고 분쟁도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인도가 핵무기를 쏘면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쏠 건데 인도가 재래식 무기를 쏘면 파키스탄도 재래식 무기로 반격을 해야 됩니다. 현무5 같은 거 무기를 있으면 파키스탄의 고위 지도부는 죽일 수 있는데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복하면 그때부터 규칙 위반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노린 것들이 있는 거 봐서 대한민국 현무5가 유일하긴 하지만 뭔가 낭비거나 잘못된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자들 중에서 이제 현무의 아버지가 있고 현무의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님의 K-트라이어드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현무5를 사용해가지고 핵무기 위력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연구를 했을 때 약 200발의 현무를 동원하면 전술핵 1개의 파괴력을 낼 수 있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신 걸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요거의 원리를 이야기하면 재래식 탄두랑 핵무기는 거의 뭐 10만 배, 10,000배 이상 위력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원통의 면적을 할 때는 제곱, 그 다음에 그 구의 면적을 계산할 때는 세제곱을 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파괴력이 클 때 폭발이든 핵폭탄이든 이게 에너지가 9로 펼쳐지기 때문에 파괴 면적은 10배 써줘야지 2배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탄두는 이제 그 현무 200발 정도의 파괴 범위를 가진, 그러니까 지상에 현무 200발을 떨어뜨리면 파괴된 건물 숫자랑 전술핵 하나 떨어졌을 때 그 파괴된 건물 숫자가 그렇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근데 방사능이라든가 낙진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핵무기 하나를 대체할 때 현무가 200발이 필요해서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뭐 100개 가지고 있으면 현무를 한 2000발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요런 차이가 핵과 핵이 아닌 것의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현재 기술도 발전하고 미사일 기술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이런 초대형 탄도탄들을 대량으로 가져서 핵무기 없어도 이런 핵무기에 준하는 반격 능력, 보복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면 6.25 전쟁부터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고대사나 그 전쟁사 연구하신 분들이 조선시대, 신라시대, 삼국시대에서 외국 군대와 싸운 기억을 보면 그때부터 활을 쓰고 돌팔매질, 활, 석전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기본적으로 롱레인지 컴뱃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한민족이 역사적인 DNA가 있다고 해도 요게 대해서 부정할 분들은 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는 이제 농경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냥에 필요한 활이라든가 이런 원거리 무기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고, 조선시대 석전 이야기를 제가 빼놓을 수 없어요. 석전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짱 들고 던지는 싸움입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놀이였어요. 1950년대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짱돌을 들고 연마을이랑 붙이는데 그것을 발전시킨 게 요즘은 잘 안 하지 않지만 이제 초등학생 때 운동회 때 주머니 콩주머니로 해가지고 박 터트리기, 이게 석전을 너무 잔인하니까 그걸 좀 바꾼 건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은 원래 공격, 멀리서 던져서 쏴서 하는 것에 익숙하고, 임진왜란 때는 우리가 조총한테 당했지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총을 역수입해서 나선 정벌이라 해서 러시아군의 원정 그 정벌했을 때 우리 조총 부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이게 좀 직접적으로 개성되는데,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 좀 오해를 하신 게 북한군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신에 T-34라는 전차 120대, 그 다음에 포병 전력이 강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화력 열세에 대해서 우리가 벤플리트 장군의 무제한 포격 교리를 도입했어요. 무슨 말이냐? 초반에 우리가 이제 북한 전차에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진입했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하고 난 다음에 한국전쟁 3년 중에 2년은 지리한 고지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벤플리트 장군이 무제한 포격, 그러니까 적이 인해 전술을 할 때 포격으로 최대한 적을 경멸해가지고 피해를 줄이는 전술, 요것들을 다 경험했고, 이때부터 우리 포방구의 역사가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현재 지금 K방산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 포병 무기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포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은 그러면 포방구가 아니냐? 사실 북한도 포병에 미친 나라입니다. 이 K9 자주포라든가 천무 다연장 로켓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출도 제일 많이 하게 된 게 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이 수도 서울을 조준할 수 있는 장사정포 400기 이상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밀도고, 이 수도 서울을 공격하는 장사정포를 대응하기 위해서 K9 자주포가 1500대를 생산한 게 이 정도는 있어야지 최대한 서울로 떨어진 포탄을 막을 수 있고, 막는다는 거는 서울로 포를 쏜 애들을 단기간에 경미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자주포랑 다연장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압도적인 활용 밀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그럼 이런 것들이 변경될 것이냐?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미래전이 뭐 첨단 스마트 전쟁, 인공지능 전쟁이라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효율성을 중시한 겁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란 건 뭐냐? 한 발 떨어뜨릴 때 폭탄의 위력을 최대하기 위한 건데, 결국에는 위력을 최대화하는 거는 양도 중요해요. 그 양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니 AI니 로봇 기술이 들어간 것이지, 이 화력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아마 진행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포병은 원래는 전 세계에서 포병 화력이 제일 뛰어난 나라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 중국이라 했는데, 지금 러시아는 전쟁에서 너무 많이 소모가 되었고 중국과 미국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원래 당연히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군사기술, 과학기술 1위인데 그거는 좀 달라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의 포병부대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한 대 수입하기로 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 미국은 팔라딘이라고 하는 자주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K9이랑 비슷한데 이것도 역사가 좀 웃겨요. 원래 미국이 이 팔라딘이라는 걸 한국이 수입하기로 1980년대 후반에 제안했다가 우리나라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고 미국의 기술 제안을 교류를 거부하고 만든 게 이 K9 자주포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를 만들면서 팔라딘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자주포를 수출만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업그레이드도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팔라딘을 어떻게 개량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포의 위력이 부족했습니다. 대포는 그 구경장, 그러니까 포의 직경에서 클수록 포탄도 더 크게 발사할 수 있고 그럼 위력도 더 세지는데, 포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포가 길어질수록 사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인데, 그 미국의 자주포는 이 최신형 장사정포, 그러니까 엄청 포신이 낀 포를 탑재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품을 지금 찾고 있는데 최적의 대안이 독일과 한국, 그래서 독일과 한국으로부터 각각 한 대씩 새로운 대포를 장착하는 테스트를 할 거고, 요게 통과되면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미국이 채택하는 날도 오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드론의 시대가 맞습니다. 현대전은 드론의 시대가 맞는데 왜 드론의 시대가 됐냐? 드론이 포병의 활동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생각하시는 게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이 탱크라든가 사람을 향해서 가서 터지는 거, 이거 실제 피해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드론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의 위력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론은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찰과 좌표획들이 중요합니다.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포병이 옛날에는 미사일이 훨씬 더 정밀하니까 포병은 좀 위력이 낮았는데 드론으로 이게 쏘는 게 어디에 맞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는지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밀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으로 최대의 화력을 내는 것 포병이 여전히 앞서 있고 10년 전보다 지금의 포병이 그래서 엄청 치명적입니다. 포탄 100발을 사용해가지고 표적 하나를 없앴던 게 재래식 포병이었다면 드론과 결합된 포병은 한 발, 두 발 정도로 이걸 제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전에서 그래서 포탄이 아직도 중요하고 포병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포병과 드론이 한 몸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할 거는 이제 천무 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무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도 잘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다인장 로켓포인데 제작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천무에 드론을 결합해요. 어떻게 결합하느냐? 로켓포, 그러니까 로켓포 탄두를 드론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천무 로켓은 유도 로켓이라서 적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적이 숨어버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면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무 로켓포에다가 공격 드론을 넣어서 쏘면 드론은 단점이 있어요. 너무 느립니다. 적진까지 가는데 로켓포는 30초 안에 도달하는데 드론은 한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켓에 달아가 쏘니까 적진에 바로 투입되고 적이 숨어 있으면 날개를 펴서 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혹은 스스로 인공지능이라든가 통신을 사용해서 찾아서 추적해서 파괴가 안 합니다. 이렇게 드론과 로켓포, 드론과 포병이 결합되는 것이 미래 포병일 것이고 이것은 현재도 우크라이나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대한민국도 이 포병과 드론의 결합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라서 이게 아마 미래 포병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